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인사이트 정철진입니다. 한 주간의 경제 이슈를 돌아보는 주간 경제 인사이트 3월 첫째 주의 경제 키워드 지금 만나보시죠. 자, 기준금리 2% 시대가 열렸습니다. 위축된 우리 내수 또 투자 되살아날 수 있을까요? 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죠.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에 한국은행 금통위는 글쎄요, 많은 시장 전문가들이 거의 금리를 인하할 거다 확신을 했었고 네네. 또 예상대로 또 기준금리 인하가 나왔습니다. 3%에서 2.75%, 이제 2%대 기준금리 시대가 열렸는데 좋아, 인하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각도로 한번 짚어봐도 되겠죠? 네, 일단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결정에 있어서 고려 요소는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향후 경기에 대한 전망. 그거죠. 네, 경기가 좋아질 것이냐, 나빠질 것이냐. 경기가 좋아진다 그러면 보통은 금리 인상으로 대응을 하고요. 경기가 나빠질 것 같다 그러면 금리 인하로 대응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 경기에 관련된 내용들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도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그다음에 환율,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죠. 가계 대출 얼마나 늘어나고 있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지금 보면 가계 대출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그동안 사실 1월 달에도 사실 금리를 내리는 게 좋지 않냐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는 하지만 1월 달에 내리지 못했던 거는 이 네 가지 요소들 중에 환율이 그때는 너무 급하게 오르고 있었거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이후로 환율이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였는데 만약에 이러한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 환율 상승을 더 부추길 위험성이 크다라는 판단 때문에 1월 달에는 기준금리를 못 내렸죠. 네. 근데 최근 들어서 보면 환율은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1월 달에 1,460원까지 올라갔던 것이 1,420원으로 떨어졌다가 물론 이제 어제 오늘 조금 또 오르면서 1,430원대에 걸려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변동폭이 줄어들면서 많이 줄었습니다.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은 더 이상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고요. 가계대출 같은 경우를 살펴봐도 가계대출의 증가세가 뚜렷하게 지금 둔화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계대출도 그렇게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인플레이션 살펴보면 인플레이션도 최근 들어서 보면 1%대 후반 또는 2%대 초반 근처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인플레이션도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요소에 대한 우려는 이전에 비해서 많이 좀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제 제일 크게 남은 것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거든요. 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 또는 인상 결정을 할 때 사실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이거란 말이에요. 경기가 둔화될 것이냐 상승될 것이냐. 지금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에 1.9%에서 작년 11월 달에 1.9% 전망을 했다가 지금 1.5%까지 큰 폭으로 낮추었습니다. 올해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을 것 같다. 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자, 걸림돌들이 좀 안정세를 찾아가니까 바로 이 경기 부양의 의지를 밝혔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일각에서는 요즘에 기준금리 내렸다고 경기가 살아나냐, 괜히 부동산 쪽으로만 자금 몰리는 거 아니냐 이런 비난도 있으세요. 네네. 자, 우리 박사님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이번에 기준금리 인하로 우리의 소비가 살아난다든가 투자가 좀 활성화되는 경기 부양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 경기 부양 효과는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의견이 많으세요. 비관적인 의견을 내시는 경우들이 많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기준금리를 내렸을 때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크다라는 점은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특히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전에 비해서 기준금리 인하를 했을 때 경기 부양 효과가 줄어드는 현상들은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이것은 부인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을 때 이것이 소비를 진작시키고 일정 부분 투자도 증가시키는 이 연결고리가 여전히 유효한 연결고리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거는 굉장히 뚜렷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둔화되는 시점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해 주는 것은 분명히 경기 완화, 경기 방어에는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
이것이 시차를 두기는 합니다만 대출 금리에 연동이 될 수밖에 바로 없는 그 부분인데요. 없는 예. 것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면 일반적으로는 대출 금리가 연동이 되어서 떨어지는 그런 이제 물론 시차를 두고 나타나죠. 예.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이자 상환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요. 예. 이렇게 되면 결국은 소비 여력이 늘어나는 쪽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경기 부양 효과는 나타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창용 총재도 아마 그런 의구심을 좀 말한 걸 의식했나 봅니다. 딴 건 모르지만 가계부채 때문에 가계 대출 때만이라도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지금 앞서 얘기했던 박사님의 그거죠. 적어도 이자 부담 줄면 또 소비 여력 생기는 거 아니냐?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가계 대출 규모를 보면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뭐 다들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5대 시중은행의 가계 대출 규모를 살펴보면 735조 정도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전체 가계 대출, 은행뿐만이 아니라 여러 금융회사들, 금융기관들에 걸쳐 있는 가계 대출을 다 합해봐도 예. 1,900조 정도의 가계 대출 규모가 지금 합계가 통계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물론 모든 가계 대출이 다 변동금리부로 가지는 않죠. 고정금리부 대출도 있습니다만 여전히 가장 큰 부분은 변동금리부 대출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맞습니다. 기준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변동금리부 대출에 적용되는 금리가 영향을 받아서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일정 부분 그 시차를 두고 대출 이자 상환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는 거고요. 이 통계들을 좀 살펴보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를 하게 되면 1년 동안 가구당 이자 상환 부담이 약 20만 원 내외 정도로 네. 줄어들 평균? 평균적으로 줄어들게 된다라는 그런 이제 연구 결과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당연히 가계 대출 이자 상환 부담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황 박사님, 환율은 지금 괜찮습니까? 또 간밤에 보니까 달러도 약세 쪽으로 좀 상당히 방향을 틀은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의 네네. 환율 전망, 우리 원달러 환율 전망 좀 한번 해주시죠. 일단 원달러 같은 경우는 향후 추가적으로 급등세가 나타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조금 낮은 다행이네요. 수준이다라고 네.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국면이 언제일 것이냐를 생각을 해보면 크게 이제 두 가지 경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쪽으로 전환을 할 때 또는 미국의 그 여러 가지 재정 정책이 달러 강세를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바뀔 때 쉽게 말해서 잘 나갈 때 미국이. 정책의 네. 변곡점이 올 때 보통 달러 강세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다가 인상 쪽으로 바꿀 때, 요 인상 쪽으로 바꾸는 요 변곡점에서 달러 강세가 가장 심하게 나타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이전에 보다 훨씬 더 관세 부과를 강화하겠다는 말씀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변곡점의 상황에서 달러 강세는 가장 격렬하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환율에 거의 다 반영된 상태라고 평가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에서 특별히 또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의 정책 스탠스 변화를 발표하지 않는 이상은 앞으로는 환율에 대한 이런 정보들은 이미 현재에 그 다 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환율이 급등할 가능성은 제한적인 수준이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향후에는 달러 환율이 안정세를 보이든 또는 완만하게 하락세를 보일 가능성을 오히려 더 높게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특히 이번에 기준금리 인하도 인하지만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 한국경제 성장률을 발표를 했는데 1.5%입니다, 여러분. 자, 박사님, 우리가 이제 내수 힘든 것도 알고 트럼프 때문에 수출이 나빠질 것도 아는데 1.5%는 이렇게까지 하향 조정해야 되는 건가? 좀 우려가 있거든요. 이 정도입니까? 우리 올해? 그만큼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것을 예. 이렇게 보여주는 네. 가장 단적인 지금 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2020년을 제외하면 예. 이렇게 낮은 수준의 맞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사실 오히려 조금 보기 드문 수준의 경제 성장률 전망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그리고 일반적으로 한국은행은 상당히 보수적인 관점에서 경제 성장률을 집계를 하고 또 이제 전망을 내는 그런 이제 단체 기관인데 그렇게 보수적인 관점에서 평가를 해도 이 1.5. 정도로 1.5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현재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다라는 것을 한국은행이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사실 여러 가지가 지금 다 안 좋거든요. 지금 내수 굉장히 부진하죠. 네. 그리고 건설 투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악의 상황을 멈춰 지금 있죠. 지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우리나라의 경제의 사실 유일한 견인차가 사실은 수출이었는데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때문에 이 수출이 올해 굉장히 지금 안 좋을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 사실 관세 부과의 효과는 올해보다 내년도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시기가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해에 이어서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도 지금 올해가 1.5%로 수정이 됐고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도 지금 한은은 1.5%로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지금 이 경제 성장의 견인차였던 수출이 부진해지면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크게 떨어지는 이런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미국의 금리가 저렇게 높은데 혹은 연준은 오히려 금리 올린다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시겠지만은 미국도 지금 상황이 확 바뀌었습니다. 박사님 지금 최근 일주일간 보면 미국이 경기 부진, 경기 침체, 고용 시장도 무너진다. 갑자기 급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3월 FOMC 회의도 굉장히 미국 속으로 좀 빠져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미국 쪽도 지금 상당히 뭔가 문제 발생한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쪽 경기도 사실 그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경기 흐름이 탄탄했던 국가가 미국이었습니다. 예. 실업률 괜찮았고요. 예. 경제 성장률 견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들면서 갑작스럽게 미국에 있어서도 우리 경제가 더 이상 이렇게 좋은 모습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이제 우려들이 본격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사실 연준의 그 파월 의장은 올해 기준금리 인하를 우리는 조금 신중하게 판단하겠다. 그래 왔죠. 네, 그래 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리고 아직도 시장에서는 3월 달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거라는 예상이 지배적인 편입니다. 그렇기는 합니다만 지금 미국의 경제 상황이 예상과는 조금 달리 생각했던 것보다 부진한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3월 달에는 동결을 하더라도 4월 달이나 그 이후 특히 하반기 들어가면서 연준이 다시 통화 정책의 스탠스를 또다시 바꾸면서 하향 쪽으로 방향성을 잡게 될 가능성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오히려 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한 번 내지는 두 번 더 인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 환율에 크게 문제가 생기거나 뭐 이럴 가능성은 점점 줄어드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자, 미국도 갑자기 이번 주 들으면서 경기 침체 우려 커지고 있거든요. 동결을 하더라도 비둘기적 동결, 미국의 또 그런 쪽이 가능성이 높다까지 미국 전망까지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는 한알령 해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K 컨텐츠, K 뷰티, K 푸드, 이 한국 산업계 훈풍에 대한 기대감 들떠 있습니다. 정말 한알령이 해제가 된다면 우리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뭐고 우리는 또 앞으로 이 중국과 어떤 관계 펼쳐야 될까요? 이지은 이지스탁 대표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알령의 시작 2016년 7월이더라고요. 한국의 사드 배치가 확정됐을 때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거의 이제 8년 넘게 유지가 됐는데 왜 갑자기 지금 이 시점에서 해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겁니까? 네, 그동안 이제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소식이 간간히 들려오긴 했었는데 금방 좀 그 기대감이 사라지는 모습들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는 지금 최근에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시진핑 주석을 직접 만났습니다. 거기서 시진핑 주석의 입에서 이제 한중 관계, 한중 교류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전반적으로 중국과의 이런 교류에 있어서 적극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구나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모아지는 반면에 또 2025년 중국 쪽에서 새로운 또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외자 관련돼서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안정적으로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외국인에 대한 규제를 막고
좀 투자를 늘려서 내수 경기를 좀 살리겠다라는 이런 의지를 좀 보이는 만큼 아무래도 그렇게 되다 보면 지금 외국인들 가운데 지금 중국 쪽에 아무래도 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좀 경색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살리려면 사람들이 많이 소비를 하고 내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컨텐츠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동안 수출 제한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도 풀어주지 않겠냐라는 시장의 좀 해석이 있었고요. 또 최근 이제 에이펙 관련해서 네. 정상회의의 일정을 또 있다 보니까 이와 관련돼서 그 안에 좀 교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완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계속해서 좀 이어져서 한일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가게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예 중국 입장에서 좀 바라보면 트럼프 대통령한테 너무나 압박받았기 때문일까요? 한국이랑은 손 잡아야 되겠다. 이런 좀 뒷배경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석이 있어요. 네, 아무래도 미국의 이제 우방국이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를 좀 포섭하기 위한 부분도 있을 그렇죠. 수 있을 네. 것 같고요. 또 아시아 안에서 좀 더 단단한 협력을 만들어 놔야 된다라는 그런 좀 그 시진핑 주석의 이런 마음이 분명히 담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와 직접적으로 뭐 우리가 한알령을 한다라는 이야기는 없었지만 그동안 우리나라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막는 듯한 그런 느낌을 보였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부드럽게 완화를 하면서 결국에는 양쪽 국가 간의 이런 친밀도나 이런 부분들을 좀 높이면서 지금 대중 무역 갈등에 있어서도 좀 방법, 하나의 수단으로 좀 사용하려는 그런 그의 움직임도 일환이 아닐까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뭐 무비자도 그렇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한알령을 풀어주는 건데 자 이지은 대표 이 한알령이라는 게 중국이 오늘부터 한알령 뭐 그렇게 시작된 거는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은근슬쩍 공연 못하고 쭉쭉쭉 막아오면서 무려 8년이나 힘들어 왔는데 그동안 우리가 겪었던 고초, 어려움 몇 가지 사례만 좀 정리해 볼까요? 힘들었죠? 중국 관련 기업들. 네, 정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한알령 해제 딱 시작이 되고 나서, 한알령이 딱 시작이 되고 나서 네. 한 달 동안 피해 건수 사례가 31건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굉장히 좀 황당한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중 합작해서 뭐 드라마나 영화를 만들기로 했다가 갑자기 하루 아침에 무산이 되기도 했고요. 갑자기요? 네, 갑자기 네, 네. 무산이 되기도 했고 어떤 여배우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으로서 드라마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중국 배우로 교체를 해야 된다. 하차해라. 하차 통보를 돌아가라. 받기도 했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산업에서 당연히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또 특히 이제 엔터 쪽 같은 경우엔 콘서트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파이가 큰데 콘서트를 진행을 할 수가 없게 되었고 허가를 안 내주니까. 네, 허가를 안 해주니까 그런 부분들도 당연히 매출의 급감으로 좀 이어질 수 있었고요.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유통망들이 확 축소가 되고 마케팅을 활발하게 해야지 당연히 판매로 이어질 텐데 마케팅을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 산업에서도 굉장히 큰 폭의 피해가 이어졌고 전반적으로 그동안 중국 시장에 좀 의존했던 산업들은 갑작스럽게 매출의 뭐 감소라든지 네, 이런 거에 아모레퍼시픽, 네, 아모레퍼시픽의 주가는 여전히 좀 부진한 그런 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국 한알령의 우리나라 피해 규모나 이런 것들을 좀 수치화한다고 한다면 22조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긴 시간 동안에 많은 산업군에서 큰 피해를 봤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한알령이 해지되고 중국과의 관계가 정말 2016년 이전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우리 한국 경제, 한국 산업에는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거다라고 하는데 분야들이 좀 명확하죠? 네. 굉장히 명확한데요. 뭐 여러 분야들을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엔터 같은 경우에는 엔터, 네. 네, 콘서트, 뭐 굿즈 판매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만약에 중국에서 이런 콘서트나 이런 부분들이 재개가 됐을 때는 굉장히 도움이 훨씬 많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매출액 사이즈가 다른가요? 네, 사이즈가 다를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동안 억눌려 왔었기 때문에 이게 빗장이 풀리게 됐을 때 콘서트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지 않을까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어떤 한 빌딩 지하에서 우리나라 가수들의 굿즈 같은 거를 판매를 한대요. 뭐 2,000원에서 비싼 상품들은 이제 친필 사인이 들어간 포토카드 같은 경우에 20만 원대에 판매를 한다고 하는데 역시 중국의 또 큰 손들은 남다릅니다. 네. 잘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기다리고 있는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고 제가 엔터 쪽을 또 좋게 보는 이유는 지금 중국 가수들이 K-팝
그 노래들을 필두로 해서 공연을 한다라고 해요. 콘서트를 연대요. 우리나라 노래를 가지고. 근데도 콘서트 티켓이 굉장히 잘 팔린다고 하는데 대체 불가한 이 아티스트들이 그 나라에 직접 가서 공연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 파급력은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 엔터가 만약에 풀리게 된다라고 했을 땐 그게 줄줄이 화장품 그리고 푸드까지도 저는 좋은 이 훈풍이 좀 선순환적인 구조로 다 같이 산업적으로 좀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네. 이 가수가 쓰는 화장품 직접적으로 아무리 중국에서 저가형 브랜드에서 좀 비슷한 상품들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을 좋아하면 이 사람이 쓰는 거 똑같이 따라 쓰고 그게 싶잖아요. 이제 SNS의 시작이죠. 네, 그냥 네. 뺏기죠.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심리들이 더 깊게 침투할 거라고 보고 있고 또 드라마라든지 영화들이 수출이 되면 거기서 먹는 음식들, 거기서 사용하는 물건들 이런 것들을 똑같이 표방하고자 하는 그런 심리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아마 굉장히 산업별로 다 선순환으로 서로 좀 도움이 되면서 많은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관련 중에서 관광 쪽은 그렇게 반응을 안 하는데 제가 생각해도 제주도에 물론 중국인들 많이 있지만 2014, 15년에 명동을 가면 어마어마했잖아요. 그 정도는 또 아니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중국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진 않고. 자, 한한령 해제 풀리고 올 하반기쯤 되면 관광 라인도 한중 좀 많이 풀릴까요? 저도 이제 일정 특성상 네. 명동을 좀 자주 가는데 예전만큼 중국인들이 많지는 않은 것 예. 같아요. 외국인이 많죠. 네, 예. 오히려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은 단체 관광은 천천히 풀릴 것이다. 여전히 개인 관광 위주로 갈 것이다라는 네. 건데 이제 우리가 관광객이 오면은 좀 기대할 수 있는 쪽이 호텔이라든지 카지노 이쪽 좀 기대할 수 있을 그쵸. 것 같고요. 백화점이나 면세점 쪽도 기대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면세 쪽이라든지 백화점 쪽에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중국의 이런 주머니 사정, 내수 경기에 대한 침체 때문에 프로모션 상품들을 예전에는 중국인들이 오면 명품 소비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약간은 저렴한 소비할 수 있다라는 것도 이미 반영을 해서 프로모션 쪽도 저가형 상품들 이런 걸로도 이미 준비를 하고 있다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 물론 수치적으로 이게 진짜 변화가 있을지에 대한 여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발빠른 대응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는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한 번 우리나라에 왔다가 입소문이 나면 네. 또 중국인 관광객들이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도 지금 2014년에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네.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의 관광 콘텐츠도 늘었다. K-뷰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히려 화장품은 그렇게 잘 뜨지 않을 것이다.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전문가들은 중국 쪽 뷰티 산업도 커졌다. 굳이 K-뷰티를 안 찾을 것이다. 이거 맞습니까? 제가 화장품 사업을 네. 하는 아는 지인분에게 예. 한번 여쭤봤더니 이제 씹뷰티라고 해서 굉장히 화장품을 잘 만든다라고는 하더라고요. 잘 만들기는 하지만 이런 여성분들은 아시겠지만 같은 분홍색에도 다양한 색조가 나옵니다. 네, 네. 그런 것처럼 네. 이런 디테일적인 부분들 우리나라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고 또 같은 화장품, 비슷한 화장품들을 가지고도 아티스트들에 따라서 또 터치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SNS를 통해서 한국 화장품은 가격을 조금 더 줘야 될 수는 있겠지만 다르다. 그리고 우리나라 화장품들도 가성비가 좋은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용을 하게 되면 저는 우리나라 화장품 좀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2023년 기준으로 해서 중국의 뷰티 시장이 98조 원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예. 네, 세계 최대 2위국인데 이거에 또 타겟팅을 해서 우리나라 화장품, 뭐 상품들 만들 때 보면은 립스틱 같은 경우에도 하나 사면 하나 더 서비스로 얹어주거나 이런 프로모션도 굉장히 많이 하기 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화장품 쪽도 워낙 지금 뭐 비중국 외에도 다른 나라 쪽에서도 경쟁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저는 K-뷰티 쪽도 분명히 좀 승부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불닭볶음면, 삼양식품 전 세계를 휘어잡았는데 중국에는 못 들어갔거든요. 열리면은 이쪽 라인도 한번 가는 거 아닙니까? K푸드도 과거에 치맥 열풍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드라마 네. 때문에. 예. 요즘 떡볶이에 대한 관심이 엄청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불닭볶음면의 인기는 뭐 정말 엄청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삼양식품이 이제 작년이었나요? 작년 말쯤에 중국의 첫
기지를 우리가 만들겠다라고 해서 시장에서는 예. 물음표가 떴었던 것 같아요. 예, 예. 왜 하필 중국을 선택을 했을까? 근데 이런 움직임을 미리 알았나라는 생각이 저는 풀어줄 걸. 네, 네. 한번 좀 들기도 했는데 폭발적으로 수요는 더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농심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한알령 해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대형 마트 쪽과의 유통 계약 판촉을 또 맺었더라고요. 작년에. 네, 결국 네. 중국 쪽을 놓치고 갈 수는 없다라는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놓치고 갈 수 없다라는 그런 식품계의 좀 반응이었고 농심뿐만 아니라 지금 비비고 만두가 국내에서도 인기가 많은데 지금 비비고 만두 또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도 생산 시설 자체를 좀 증설한다라는 이야기 나왔더라고요. 그만큼 또 이게 다 연결고리가 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뭐 영화, 드라마 이제 수출이 활발하게 되면 거기서 같이 가죠. 먹는 네. 떡볶이, 만두 맞아요. 굉장히 사고 싶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선순환적인 구조로 저는 정말 우리나라 음식들이 이제 앞으로 좀 더 많이 세계 시장에서 알려질 수 있고 많이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삼양식품이라든가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이게 주가가 빠지려고 하다가 또 약간 안 빠지는 게 중국 열리면 그런 거 약간 보류하고 있는 거죠? 그거 보고 기대 있는 거죠? 심리가 네, 있을 네.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삼양식품도 첫 중국의 해외 생산 기지 설립을 예고하고 자,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고는 있는데 두 가지가 좀 궁금한 게요. 우리가 이 한알령 해제된다 속은 게 한 3번 이상 되는 것 네. 같아요. 제 기억으로. 이번에도 또 이러다가 문 닫는 거 아니야라는 거 하나가 있고 또 정말 열린다고 하면 이번엔 정말 체계적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지도 함께 이야기해 주시죠. 뭐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대응을 하고는 있겠지만 제 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결국엔 대체 불가한 그런 품목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까도 엔터를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대체 불가한다고 한다 하면 결국엔 가격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허들을 넘어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좀 어려운 산업이라고 한다면 중국형에 맞춰서 그 눈높이에 맞춘 상품들을 빠르게 개발해서 대응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정부 측에서도 끊임없이 교류를 하면서 이 산업들에게 지금 이렇게 기업적인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들을 같이 뒷받침해 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당장은 아니더라도 오히려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에이펙 정상회의 여기 이전에 정부도 많이 소통을 하고 있는데 이재은 대표는 압도적인 분야가 필요하다. 현재로서 그러니까 엔터인 거죠. 아이돌 외에는 왜냐하면 화장품도 압도하지는 못한다. 그렇죠. 네, 제가 네. 봤는데 약간은 화장품도 아쉽지만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차이 나가요. 네, 그리고 또 이쁜 여성분들은 또 어떤 화장품을 써도 이쁠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대체가 가능할 수 있을 텐데 네. 아이돌 그룹은 제가 중국 아이돌을 한번 보고 왔거든요. 네, 네. 근데 도저히 대체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아직까지 우리가 압도합니까? 네, 이런 네. 퍼포먼스적인 부분들이 너무나 압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체가 불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K푸드 여러 가지 분야에 다 기대감이 있지만 역시 K엔터 쪽에 방점을 찍어 주셨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이지은 이지스탁 대표 여기서 보내드리죠. 오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3월 첫째 주 주간 경제인사이트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